천주교인 물평전, 가난과 순수로 일구어진 보리밭 작곡가, 윤용아. 글쓴이 한상봉. 보리밭 사이 길로 걸어가면 네 부르는 소리 있어 나를 멈춘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돌아보면 아무도 되지 않고 저녁물 빈 하늘만 눈에 차누나. 보리밭은 우리에게 언제나 친숙한 노래로 불려지지만 그 노래의 작곡자가 윤용아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나마 윤용아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가 죽은 지 7년이 지나고 나서 동료였던 고 김대현이 가곡집 보리밭을 펴낸 때문이다. 더구나 1970년대 초반에 가수 문정선이 고고 리듬의 대중가요로 편곡된 보리밭을 부르면서 유명해져 새삼가곡 보리밭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하니 서글픈 일이 아닌가. 이 노래는 본래 윤용아가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하던 한국전쟁 당시에 지은 곡이다. 당시 많은 예술인들은 부산 광복동에 있던 밀다원이라는 찻집에 자주 모여서 환담을 나누었는데 윤용아 역시 이 찻집에서 시인이던 박화목과 자주 만나 시와 음악과 술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문득 윤용아가 박화목에게 박형, 이런 때일수록 훈훈한 서정으로 부를 가곡을 만드세. 후세에 남길 훌륭한 곡으로 마냐 라고 제안했다고 한다. 평소 윤용아와 변죽이 잘 맞아 함께 어울리던 박화목은 즉석에서 동조하고 며칠 뒤 옛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한 편 적어왔고 윤용아가 며칠 뒤 제목을 옛 생각에서 보리밭으로 바꾸어 곡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 그 후 1953년 9월에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온 윤용아는 그해 12월 9일 배재중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새로 지은 노래의 밤 행사에서 다른 몇 편의 동료와 함께 이 보리밭을 처음 발표하였다. 보통학교 출신의 음악적 천재, 윤용아는 1922년 3월 16일 황해도 은율군 일도면 농림리에서 4대째 신앙을 간직하며 옹기를 굽던 아버지 윤상근, 가를로과 어머니 이학석, 마리아 위육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목수 요셉처럼 믿음 깊은 수도자가 되어야 한다. 는 외할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은율성당에서 요셉이란 본명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다. 은율성당은 윤용아가 태어나기 몇 해 전 3.1 만세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났을 때 황해도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곳이기도 했다. 그 본당 신부였던 윤예원 신부는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 임시정부에서 보내온 독립운동 참여 권유서인 천주교 동포여 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신자들과 동료 성직자들에게 독립군 자금을 모금하러 다녔다. 바로 이러한 지방에서 태어난 윤용아는 그 출신 자체가 유랑과 가난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박해를 피해 산골짜기만을 찾아다니며 은거해야 했고 그가 태어날 당시에도 아버지는 옹기를 굽고 장에 내다 팔아야 겨우 생계를 이을 수 있을 만큼 가난했다. 윤용아는 4살 때 4대째 뿌리내려 살던 은율 땅을 등지고 아버지를 따라 평북 위주군 비연면 채마동으로 이사하면서 유랑 생활에 첫발을 디뎠다. 1928년 석탑보통학교에 입학한 윤용아는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는데 그의 음악에 대한 천부적 소질을 발견한 것은 보통학교 5학년 때 봉천으로 다시 이사를 간 다음이었다. 성가대에서 활동하던 윤용아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의 음악성에 탐복한 프랑스 신부는 마침 동양을 순방 중이던 교황 사절에게 그를 음악 신부로 키우면 좋겠다고 추천할 정도였다. 그러나 궁핍했던 그의 부모는 윤용아가 계속 정규교육을 받는 것을 거세게 반대했고 그 결과 윤용아의 부풀어 오르던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은 애석한 일이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윤용아는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가난은 그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음악마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까닭이다. 그 당시 봉천은 그래도 이미 서양 문물이 많이 보급되어 여러 나라의 진귀한 풍물을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마침 윤용아는 성가대에서 프랑스 영사의 부인을 만나게 되어 그녀에게 오르간을 배우면서 소중한 자신의 꿈을 키워간다. 그런데 윤용아를 작곡가로 성장시킨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인 기네코와의 만남이었다. 기네코는 봉천 방송국의 전속 관현악단 단원이었는데
밤이면 야시강에서 어묵 장사를 하고 낮에는 음악에 몰두하였던 열정적인 사람이었다. 비록 기네코는 일본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지라 윤용화의 음악성과 열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기네코는 자신이 터득한 화성학과 대위법 등 음악 전문이론을 윤용화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 덕분에 윤용화는 정규교육 없이도 어린 나이에 관현악 편곡을 하는 기량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윤용화의 음악 세계는 나날이 발전했다. 1942년 19살 되던 해, 그는 오현명과 함께 봉천 조선합창단을 창설하여 밀리리아, 아리랑 등 우리 민요를 봉천방송을 통해 전파함으로써 나라 잃은 동포들에게 노래를 통해 용기와 위안을 주려고 하였다. 더욱 의미 있었던 사건은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이 시기에 민족 독립의 염원을 담은 노래를 3천여 관중들 앞에서 공연했던 음악회였다. 이 공연은 봉천 조선합창단과 봉천방송 관현악단이 협연하였는데 생방송을 겸했던 이 공연에서 윤용화는 조선의 사계시지를 발표하였다. 정이월 다가고 3월이 가네.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네. 이 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이 공연은 처음 조선의 사계 라는 제목이었지만 일본 당국의 허락을 얻기 위해 나중에 승리의 음악회로 고쳐서 공연되었다. 일제하에서 이러한 작곡과 우리 노래 합창운동을 전개한 윤용화의 위기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음악 수준은 저급한 상태를 답보하였는데 이는 봉천지방도 마찬가지여서 직업음악가는 학교 선생님 한 분뿐이고 음악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열릴 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활로를 개척한 이가 바로 윤용화였다. 무일푼으로 시작한 본 천지방의 음악운동, 봉천 조선합창단의 경제적 사정은 형편이 없었다. 단원들 중에는 형편에 따라서 경비를 자비로 부담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거의 다 그 혼자 꾸려나가야 하는 처지였다. 노래 연습할 장소가 없어서 교회나 유치원 등 여러 곳을 전전해야 했다. 악기가 없어서 천신만고 끝에 아코디언을 빌려 유일한 반주 악기로 삼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윤용화를 절망하게 한 것은 나라 잃은 서름이었다. 모두가 창씨개명을 해야 대접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우리말뿐 아니라 우리 노래도 없애려고 하였다. 그때부터 그는 연습이 끝나면 거의 매일 아코디언을 짊어진 채 술집으로 향하였다. 때때로 술값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코디언을 전당포에 맡기기 일쑤였다. 그에게 유일한 위안은 작곡과 천주교 신앙과 술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일제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경제적 궁핍으로 1943년 고별 공연을 마치고 윤용화는 자신을 작곡가로 키워준 봉천 땅을 등지게 된다. 1943년 새롭게 그를 반겨준 곳은 만주 땅 신경이었다. 그는 여기서 이미 활동하고 있던 김동진, 김성태, 김대현 등과 함께 제만 조선인 연합합창단을 만들기도 하고 단독으로 백조합창단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민족적 색채가 가득한 조선말 노래를 공연하고 조선 음악가를 규합하는 데 힘썼다. 또한 윤용화는 신경 가톨릭 성가대 지휘자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주 짧은 행복이었다. 1945년 윤용화는 일기장정, 즉 황군지원병으로 징집되었다. 윤용화는 부대 이동 중에 2번씩이나 탈출하여 굶주림 속에서 숨어 다니다 해방을 맞는다. 만주에서 꽃핀 애국 음악운동, 해방을 맞아 벅찬 가슴으로 만주 용정촌으로 발길을 옮긴 그는 용정사범학교에서 음악 강사 자리를 얻어 일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부인 최우겹을 만난다. 두 사람은 뜨겁게 사랑하였다. 하지만 장인이 될 어른이 회령에 이름난 부호이자 명망 있는 교육자였던 까닭에 윤용화는 사윗감으로 환영받지 못했다. 당시에 음악을 한다 하면 시쳇말로 딴따라 라 하여웬 못된 직업으로 여겨지기 십상이었으며 더구나 윤용화는 술꾼으로 악평이 잦아했기 때문이다. 결국 두 사람은 장인의 눈을 피해 쓸쓸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다시 보따리 하나만을 짊어진 채 함께 두만강을 건너 함흥으로 갔다. 그곳에는 해방 전에 만주 신경에서 사비였던 김대현이 교편을 잡고 있었다. 다행히도 윤용화는 함흥에서 영생여고 선생 자리를 하나 얻어 다시금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행복은 결코 그의 몫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1946년 2월 북조선에서 조직된 임시인민위원회는 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에는 5정보 이상으로 소유한 성당, 승원, 기타 종교단체의 소유지, 가 몰수 대상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회는 임시인민위원회에게 비협조적이었다. 게다가 교회의 전통적인 공주의 입장이 가세하면서 북조선 천주교 신자들은 인민정의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1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도시군 인민위원 선거도 교회는 반대하였다. 이 와중에서 함흥에서는 각 중학교 합창단 경연대회가 열렸는데 여기에 김대영과 함께 윤용아도 참가하였다. 그런데 윤용아가 지정곡인 민주선거의 노래를 합창곡으로 편곡하지도 않은 채 멜로디만, 그것도 1절만 부르고 무대에서 내려오자 김대영과 윤용아는 총살감이다 라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그는 결국 1946년 여름 평양에 다녀온다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아내와 함께 야밤을 틈타 월남하고 말았다. 윤용아는 평소 이데올로기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인 것 같지는 않다. 다만 그 당시 한국교회의 반공적 입장과 자유로운 음악 활동에 대한 열망이 그로 하여금 북한 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만든 것 같다. 결혼, 그리고 음악의 자유를 찾아온 서울에 온 윤용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시인 박화목, 그리고 동료와의 만남이었다. 박화목은 당시의 방송국 KBS 편성과의 말단 프로듀서로서 신앙송, 소설낭독 등 문예물을 맡고 있었다. 마침 이 무렵 방송국에서는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던 터라 마침 찾아온 윤용아를 신설한 어린이 프로 새 노래 시간의 동료 작곡가로 기용하였다. 그 후 방송 어린이 노래회가 발족되면서 윤용아는 방송과 동료의 더욱 깊은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그가 작곡한 동요는 널뛰기, 윤석중 작시, 다람쥐, 윤석중 작시, 가을 소풍, 박화목 작시, 노래는 즐겁다, 박목월 작시 등 수없이 많지만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나뭇잎배 박홍근 작시이다. 낮에 놀다 두고 온 나뭇잎배는 엄마 곁에 누워도 생각이 나요. 푸른 달과 흰구름 둥실 떠가는 연못에서 살살 떠다니겠지. 1절. 그 후 윤용아는 이홍렬, 박태현, 한갑수 등과 한국음악가협회를 발족하고 애국의 노래, 박태현, 민족의 노래, 윤용아, 국민의 노래, 이홍렬, 광복절 노래, 윤용아, 제헌절 노래, 김성태 등 국민가요를 보급하는 데도 힘썼다. 비록 그가 역사의식과 이데올로기 문제에 비교적 둔감했다고는 하지만 소박한 민족주의적 감성은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다. 그가 지은 광복절 노래와 민족의 노래 등은 일제 식민지 말기에 최남선 등 많은 지식인들이 변절하는 역사 속에서도 꿋꿋하게 지조를 지키려 했던 식민지 청년의 아픔, 그리고 그 속에서 솟구치는 해방의 기쁨과 민족애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도 잠시였다. 계속되는 한국전쟁으로 그는 또 다시 만삭된 아내를 두고 피난길에 올라야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 윤용아는 용두산 판자촌에 살면서도 대한어린이음악원을 만들어 수차례 동요 발표회를 갖는 한편 대신동 성당 옆 빈터에 천막을 치고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가르쳤다. 한편 그는 전시작곡가협회를 발족하여 대구에서 종군작가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서정적인 노래를 지어 위로하였다. 그 가운데는 동요, 피난 온 소년, 과, 어느 군인의 독백, 이영순 작시 등이 있다. 개가 싸움터에서 한번 죽으면 어느 누가 슬프다 조상알거뇨 뒷동산 소나무에 매미가 울지. 내가 싸움터에서 한번 죽거든 나그네 오고 가는 길가에 묻고 지나는 사람마다 꽃을 던지시오. 꽃도 많은데 무슨 꽃인고. 남쪽 고향 그리운 동백꽃 청명수는 하늘서 내리는 빗물. 그의 소박한 민족주의는 자연스럽게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나타났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로 한국전쟁 당시 부산 임시수도 시절에 이승만이 80회 생일을 맞이하여 경축행사를 열었는데 윤용아는 우리 대통령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여 노 대통령을 칭송한 적이 있다. 그런데 서울 수복을 전후하여 이승만이 임기를 마치고서도 날치기 3선 개헌을 하여 장기 집권을 꾀하자
윤용아는 너무나 격분하였다. 그 후로는 술만 마시면 그 영감쟁이가 그럴 줄 몰랐어. 망종이야 하며 개탄하였다 한다. 아마도 윤용아는 그때까지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이 민주주의의 옹호자라고 믿었던 모양이다. 비록 윤용아가 정치의식은 부족하다 해도 그의 순수성이 그에게 민주주의적 신념을 고취시켜 주었던 듯하다. 이틀에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 없었던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과 예술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다. 대중가요 경연대회 작곡 심사를 부탁하러 돈을 싸들고 찾아온 사람을 따비를 올려붙여 돌려보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박화목 시인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한 번도 영화음악을 쓴 적이 없다. 미련할 정도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순수예술인이었다. 가톨릭 청년 1964년 1월 호에 기고한 글에서 윤용아는 유행가나 샹송, 재즈가 불리워지고 있는 풍토를 개탄한 바 있다. 그의 순수성은 그의 가난으로 더욱 진실을 바란다. 왜냐하면 민족을 팔아먹고 정치권력과 결탁하며 재산을 긁어모으면서도 순수예술을 떠벌리는 몰입애들과는 전혀 인연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삶에 대해 정직하게 대면한 결과가 곧 가난이었던 것이다. 동심으로 부르는 민족혼. 윤용아에게도 가난은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피난 시절 태어난 큰딸과 서울로 돌아온 뒤 낳은 아들로 이미 내 식구의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한국작곡가협회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도 한때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양계의 손을 대기도 하였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다시 동북고등학교 음악교사로 돌아와 근근히 생활을 꾸려나갔다. 이 와중에서 그가 느낀 고독과 좌절감은 그로 하여금 술과 창작에만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하였다. 영동의 은성, 아방궁, 구만리, 명랑동의 주점에서 그는 매일 술을 마셨다. 그의 주벽은 이미 주당에서 주신의 경지에까지 올라 아침녘에 만나도 항상 술 냄새가 날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일상사는 이렇게 낮에는 술, 밤에는 작곡이었으니 생활고와 주벽에 지친 그의 아내는 1956년 7월 드디어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다.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윤용아는 여전히 가난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고독한 작곡가였던 것이다. 밤은 고이 흐르는데 어디선가 닭소리 산매에선 달이 뜨고 먼 상기슭의 부엉소리 외롭다 내 맘에 등불꽃같이 피어졌나니 내 사랑 등불이 되어 타고님 생각아 내 마음에 차라 사랑아 내 사랑아 너 홀로 날개 돋아 천리만리 날지라도 사랑아 내 사랑아 금빛 오리님 생각이 몸 깊이 아롱져 있기 핀돌되라 밤은 고이 흐르는데 어디선가 닭소리 산매에선 달이 뜨고 먼 산쓱의 부엉소리 외롭다 내 맘에 등불꽃같이 피어졌나니 내 사랑 불되어 타고님 생각아 내 마음에 차라. 고독, 황인호 작시. 더구나 그의 동료들이 대학 강단에 서서 출세가도를 달릴 때에도 그는 보통 학교에 그친 학력 때문에 언제나 음악계의 변두리를 서성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 가난과 고독도 윤용아의 인간성마저 일그러뜨리지는 못했다. 그 한 일화로 1960년 대초에 그 유명한 사라오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여 많은 수재민이 생겼을 때였다. 칼럼니스트 이규태 씨는 당시 신문사에서의 연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머리조차 다듬어지지 못한 추레한 중년 남자가 신문사에 찾아와 아무 말 없이 우쩍거리 단추를 풀더란다. 아마도 속주머니에 넣어온 위연금 봉투라도 꺼내는 줄로 생각했는데 웬걸 우쩍거리를 벗어놓고 수재민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하곤 신원도 밝히지 않고 가더란다. 소매깃이 너덜너덜한 그 저고리를 들어보니 속주머니 위에 윤용아 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다. 뒤쫓아 내려가 당신이 보리밭이 진짜 윤용아요? 하고 물었더니 목화밭에 가짜 윤용아라도 상관이 없는 일이오. 하고 퉁명스레 말하고 돌아서더란다. 그때 윤용아가 다리를 절며 가기에 자세히 보니 한쪽 구두 뒤축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다. 윤용아가 궁핍 속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가 어린이다움을 사랑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가 동요를 많이 작곡한 것은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그가 피난 시절 얻은 딸 은희 양은 삶의 원천이 되기에 좋겠다. 윤용아는 방송국에 다닐 때에도 명동을 거쳐 술집에도 딸을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술집에서도 윤용아가 오면 을의 딸 몫으로 우유나 주스를 내왔다고 한다. 그 딸은 아버지에 대하여 딸의 도시락 반찬까지 챙겨주던 자상한 아버지였다. 고 회고한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그의 애정은 동료와 함께 자라나서 그는 어린이날마다 소년 잡지 만드는 편집실에 찾아와서는 기자들에게 캐러멜 몇 알씩 나누어 주며 동심의 산파들에게 주는 동심의 선물이라며 싱긋 웃고 가곤 하였다. 1963년 5월에는 동료 100곡 발표회 도 열었다. 그는 신앙심도 대단하였다. 해마다 봉제, 사순절 때에는 40일 동안 내내 그렇게 좋아하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탁주 한 잔을 놓고도 십자성호를 긋는 독실한 신앙인이었던 것이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사람, 윤용아. 그러나 술과 오선지와 판자촌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동안 알코올 중독 현상이 몸 안에 어둡게 드리워졌다. 그래도 그의 유일한 낙은 동네 이노인집 구멍가게에서 멸치안주에 한 잔 소주를 마시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용아는 판자촌이 즐비한 언덕길을 내려오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1965년 4월경, 당시 그의 딸은 아버지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윤용아는 별게 아니라며 오히려 그 길로 함께 을지로 초동극장에서 심금단이라는 영화까지 보고 왔다. 결국 윤용아는 1965년 7월 23일 서울 중구 필동 남산 판자촌 꼭대기 500원짜리 단칸 세방에서 당시 명동 보좌신부였던 최광현 신부에게 병자성사를 받은 뒤 거적에 덮여 4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굶주려 누렇게 뜬 부인과 어린 남매를 머리맡에 남긴 채 사망 원인은 알코올 중독과 간장병이었다. 당시 최 신부를 모시고 윤용아의 집을 찾아왔다는 이석현 씨의 증언에 의하면 윤용아는 단칸방에서 뼈만 아롱아롱한 채 누워 있었고 방 안에는 작곡가의 집인데도 손풍금 한 대도 없고 조그만 라디오 한 대만 댕그만이 구석에 놓여 있었다고 한다. 당시 윤용아의 유품이라고는 오선지를 그리던 파카 만년필 하나와 평소 즐겨 쓰던 때 묻은 등산모뿐이었다. 이렇게 사는지 미처 몰랐다던 동료들은 죽기 며칠 전 술좌석에서 그가 집에서 굶고 있는 아이들 생각에 자기 앞에 아껴놓았던 술안주 고기 몇 점을 신문지에 싸서 일어나던 것을 기억하며 오열을 토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선 구독은 행복입니다.